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오늘은 김주영 소설 잘 가요 엄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철부지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 생애에서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 부끄러움을 두지 않았던 말은 오직 엄마 그 한마디뿐이었다. 그 외에 내가 고향을 떠나 터득했다고 자부했었던 사랑, 맹세, 배려, 겸손과 같은 눈부신 형용과 고결한 수사들은 속임수와 허물을 은폐하기 위한 허세에 불과하였다. 이 소설은 그처럼 진보했었던 어머니에 대한 섬세한 기록이다. 한평생 무겁고 가혹한 삶의 중력에서 벗어날 날 없었던 어머니는 결국 한 줌의 먼지였다라고. 우리 시대 모든 어머니들의 삶을 김주영의 소설로 읽어보겠습니다. 김주영 소설가는 경북 청송에서 태어나 서라벌 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후 1970년 여름 사냥으로 가작을, 1971년 휴면기로 신인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대하소설 10부작 객주가 거의 대표작이다. 청송에는 객주 문학관인 김주영 문학관이 있다. 이 소설은 김주영 작가의 자전적 소설로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사모곡으로 봐도 되겠다. 새벽 3시에 전화가 걸려온다. 불길한 예감에 얼른 수화기를 집어든다. 내려오셔야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는 아우의 전화다. 왜 이제 전화했냐는 나의 퉁명스런 말에 아우는 될수록 빨리 내려오라는 의례적인 말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린다. 이런 새벽에 통기받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회한이나 통절함이 느껴지지도 않았다. 어머니 연세 94이시면 장수했다는 말을 들을 만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느끼지 못한 것일까. 나는 단주름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수화기를 들고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회사로 출근을 하여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을 마치고 밤 11시나 되어서야 고향행 열차를 탔다. 여행 중인 아내에겐 휴대폰이 없었고 어디서 묵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지만 서로가 소닭 보듯 무덤덤하게 살아온 것은 꽤나 오래전부터였다. 아우는 염꾼 2사람을 이미 수배해 두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도착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듯이 서둘러 냉동 캐비넷을 열고 어머니 시신을 꺼내 염습대로 옮겼다. 나는 난생 처음 누워있는 어머니와 만났다. 그때까지 잠자리가 아닌 이상 누워있는 어머니와 대면한 적은 없었다. 나에게 어머니는 그처럼 언제나 서 있는 사람이었다. 어머니의 몰골은 미라처럼 함몰되어 있었다. 하반신을 덮은 창호지 아래 끝으로 살아생전 무주의 반증으로 고통을 겪었던 어머니의 자줏빛 맨살이 소설하게 드러나 있었다. 엄지발가락 뼈가 유난히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버선을 벗고 신을 적마다 신음소리까지 내며 실랑이를 벌려야 했었던 어머니의 무주의 반증은 숨을 거둔 뒤에도 통상적인 균형과는 거리가 먼 삐딱하고 비틀리고 꺾어진 모양새를 고집스럽게 갖추고 있었다. 어머니는 평소 당신의 외모에 관한 한 참하고 추하다는 경계에 그다지 신경을 쓰는 법이 없었다. 그런데 손수 바느질에서 신는 버선만큼은 항상 발의 크기와 모양새를 참고하는 법이 없이 그보다 작게 재단하는 일을 단념한 적이 없었다. 발이 큰 여자는 남편에게 곧잘 버림받는다는 근거 없는 속설을 어머니는 믿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발이 작아 보이게 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신체적 불균형만 악화시키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지나치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젊은 시절 남자로부터 부당하게 괄시당하고 버림받고 드난살이와 품팔이하는 여편네로 전락하고 말았다. 화장을 한 후 한 줌의 먼지가 된 어머니를 뿌린 곳은 유년의 슬픈 추억이 담긴 곳이다.
아우가 보자기를 풀고 유골함을 내밀었다. 나는 뼈가루를 한 줌 집어 올렸다. 모래를 움켜쥔 것처럼 담담했다. 팔을 허공으로 높게 뻗어 갈지자로 흩뿌렸다. 어머니는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민들레 꽃씨처럼 산기슭 위로 흩어졌다. 일부는 먼지처럼 떨고 있는 사시나무와 키 작은 소나무 둥치 위로 송앗 가루처럼 내려앉았다. 그 산기슭 너머 멀리로 만면천의 냇물이 희미한 흔적을 남기며 흘러가고 있었다. 아우의 입에서 들릴 듯 말 듯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잘 가요, 엄마. 안개처럼 씨앗처럼 한평생 무겁고 가혹한 삶의 중력에서 벗어날 날 없었던 어머니는 결국 한 줌의 먼지였다. 어머니의 장례 가정에서 어릴 적 추억이 하나씩 하나씩 소환되었다. 아버지가 나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버렸다. 어머니는 막리를 하며 품삯을 받아 근근히 생활했다. 재구실을 못하는 외삼촌 집안도 어머니가 먹여 살렸다. 어느 날 어머니가 재혼을 했다. 새아버지가 싫었던 나는 자꾸만 밖으로 놔둘다가 마침내 가출을 감행했다. 자신을 잘 키워내기 위해 애쓰는 어머니의 모습이 오히려 구차하게 보였다. 가출을 한 후 떠돌이로 살게 한 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수십 년을 살아온 나는 그동안 늙은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책임도 장례도 배달은 아우에게 맡기고 무책임과 회피로 일관해 왔었다. 장례를 치르고 아우와 함께 돌아온 어머니의 집에서 어머니의 싸구려 비닐 가방 속에 한 번도 쓰지 않은 립스틱을 발견했다. 어머니 립스틱 바른 모습 본 적 있어? 본 적 없어요. 어머니가 그걸 써봤든 안 써봤든 몇십 년 동안 핸드백에 립스틱을 넣고 다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다. 어머니 역시 여자였구나 싶은 연민이 뒤통수를 쳤다. 역으로 가는 택시를 잡아 타고 꺼두었던 핸드폰을 다시 켰다. 아내로부터 대여섯 통의 전화가 걸려와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며칠간 집을 비운 것에 대한 걱정은커녕 발끈해서 억양이 거칠어졌다. 나는 그 순간 들고 있던 휴대폰을 멀리로 내던져 버렸다. 맞은편 선로 건너편 승강장에 떨어진 휴대폰이 박살나서 조각조각 흩어졌다. 허공에는 난데없는 나비들이 날기 시작했다. 북쪽으로 가는 것인지 남쪽으로 가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열차 한 대가 멀리서부터 역 구내로 스물스물 기어들었다. 그 순간 또다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오랫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해질 무렵 행선지도 분명하지 않은 열차에 훌쩍 올라탔다. 자리에 앉자마자 온 몸으로 피곤이 덮쳐왔다. 나는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았는데도 무언가 어렴풋이 내 시선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먼지였다. 내 심장을 덮고 있던 미세한 먼지들이 어둠 속으로 흩어져 날아가고 있었다. 안치실 냉동 캐비넷에 갇혀 있었으므로 성에가 하얗게 끼었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소주잔을 들이키며 눈물을 훔치던 아우의 얼굴이 어둠 속 멀리로 흩어지는 먼지 사이에서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둠이 깔리는 차창 밖으로 산기슭에 기대 있는 작은 산골 마을이 지나갔다. 완만한 언덕을 기어오르는 살에 긴 보리밭이, 동구 앞 들머리를 푸른 잎으로 가득 채운 느티나무가, 바람에 떨고 있는 상수리 나무가, 허리 굽은 소나무와 쥐똥나무 울타리가, 냇가의 논둑에 홀로 서 있는 백양나무가, 비틀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산골 아이들의 모습이 풍경처럼 스쳐갔다. 잘 가요, 엄마. 안개처럼 씨앗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떠나셨지만 아무렇게나 떠나보낼 수 없는 어머니. 핸드백에 넣어두고
한 번도 바르지 않은 립스틱 같은 어머니. 이제야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는 왜 꼭 어머니가 돌아가셔야만 진정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에는 저도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나타샤의 에너지입니다.